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점 고요소설 운영하고 있는 차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현재 소설극장 우리는 한가족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1년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네. 원래는 그 1월 초 중순 네. 정도에 이 신춘문예 특집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달을 훌쩍 지나서 맞아요. 준비를 하게 됐고요. 네. 혹시 기다려주신 분들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소야는 팟캐스트는 끝났지만 신춘문예 특집을 저희가 요소야에서 네. 매번 진행을 했었는데 매년 이제 신춘문예 당선 소설들을 읽고 좋았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코너를 좀 각별하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그게 그 핑계 삼아 신춘을 읽는 게 좀 새해를 시작하는 루틴처럼 네. 약간 저한테도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핑계를 조금 더 이어가고 싶어서 오늘 신춘문예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희가 중앙일간지 그리고 매일신문 정도까지도 이제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뭐랄까 되게 안정적이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색깔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네. 예전에는 좀 다양한 색깔이 약간 섞여 있는데 이번 작품들은 그냥 읽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완성도가 있다, 좀 안정적이다, 필력이. 전체적으로 소재 같은 것도 워낙에 좀 사회적인 소재 같은 거 좀 많이들 신춘에선 뽑히니까 그냥 그 정도 저희가 기대한 어떤 신춘의 당선작의 느낌으로 저는 뽑힌 게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가장 그래서 튀었던 게 매일신문의 매트리스 케어 근무일지. 아, 네,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튀어서 안 네. 그래도 경희님께서 네. 마지막 부분에 짧게 언급하실 네. 예정인데 그게 가장 튀었다고 할 정도면 네.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기억은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좀 형식이 좀 파괴된 혹은 네. 되게 좀 자유로운 형식, 기존의 어떤 되게 일관적인 서사를 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작품들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씀 네, 해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번 작품 당선작들에는 거의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대체로 되게 좋게 말하면 전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자들이 그냥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그냥 술술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 많아서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별 무리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거의 멈추게 되는 작품이 잘 없더라고요. 네, 그냥 네. 이렇게 슥슥 잘 읽히고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고, 대신에 그래도 저는 작년에 신춘 읽었을 때는 소재적인 비슷함? 그러니까 좀 새로운 가난에 대한 소설들이 좀 있었던 맞아요. 기억들이 네. 있고, 굉장히 스타일은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주제를 다룰 수 네.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물론 보편적인 주제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제는 조금은 다양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가독성적인 면에서는 네. 그리고 이야기를 쫓아가게 만드는 것, 그 네.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고 네. 좀 일상이랑 가까운 소설들이 좀 잘 읽히게 쓰여 있어서 아무래도 좋은, 네. 말씀대로 좋은 표현으로는 잘 읽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들이 많았고, 아쉬운 점은 그러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소설이 뚜렷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읽고 나서 그래도 오늘 짧은 시간에 소개를 네. 해야 되니까 몇 편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제목만 봐서는 네.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네. 무슨 내용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작품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저의 기억력의 문제일 수도 네,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작년 신춘이랑도 또 헷갈리는 것도 맞아요. 있고. 이거는 근데 뭐 이거는 개인적인 네. 기억력의 이슈일 문제일 수 수도 있어요.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신춘이 어떤 당연히 오랫동안 소설을 써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뭐 숙련도를 보는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요. 신춘의 무대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좀 이미 호명이 다른 심사위원들을 통해 된 작품들을 저희가 좀 반갑게 네. 읽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한 3작품 정도를 네, 주요하게 얘기하고 나머지 좀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문화일보의 가차가차, 경향신문 라이브, 네. 서울신문의 언어의 고고학 이야기 좀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추가로 저희가 매일신문 매트리스 케어 근무일지, 세계일보 예지 정도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문화일보, 경향신문 작품들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네, 가차가차 문화일보 박재현 소설가의 신춘 작품이랑 네. 경향신문의 라이브 이정원 작가의 작품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두 작품은 문체나 주제나 이런 게 비슷하진 않는데 뭔가 같이 한 작품집에 실려있는 것 같이 매끄럽게 잘 읽힌 작품이라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두 작품을 같이 이야기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가차가차라는 작품은 제목 그대로 가차에 관한 뽑기에 관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차가차라는 부처 두 번 반복을 했을 때의 느낌이 소설에도 등장을 하지만 가자가자처럼 들리기도 하고 가짜가짜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런 대목이 나오긴 하는데 가차라는 말이 주는 어감처럼 좀 귀여운 소설이에요. 물론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묵직하지만 네, 맞아요. 저한테는 좀 귀엽게 다가온 소설인데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제 나의 동거인인 거죠. 네. 아마도 연인인 동거인인 것 같고 현은 가차를 뽑는 거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지금 사실 나랑 현 둘 다 백수인 거예요. 맞아요.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현의 경우에는 폐업 매장에서만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 이유도 이제 소설에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제 폐업 매장이라는 건 굉장히 일시적으로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일자리가 이제 꾸준히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동네에 폐업 매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제 가차샵에 가서 가차를 뽑고 그거를 5,000원을 주고 뽑았는데 심지어 좀 싸게 당근을 통해서 거래하는 소일거리로 좀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업을 준비하는지는 뚜렷이는 모르겠지만 공채를 준비한다. 이제 공채를 준비하는 이제 취업 준비생이면서 이 둘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현이 가차를 뽑는 그걸 당근 거래하는 거를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나는 5,000원이면 라면을 4봉지나 살 수 있는데 현은 그거를 그냥 가차샵에 가서 쓰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현의 마음이 궁금해서 미행을 하는데 미행을 해봤자 알 수 있는 거는 현이 가차를 뽑는다 밖에 없는 거고 그걸로 거래를 한다라는 건 나중에 이제 추적을 통해 알아내는 거고 이런 장면들이 재밌었던 게 미행을 해봤자 그 사람의 마음까지 미행하는 일은 어렵겠다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차 자체가 투명한 알도 있지만 불투명한 알의 경우에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깨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 심지어 현은 그거를 당장 깨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은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귀여웠고 이제 당근 거래를 하는데 마침내 현의 동네에 이제 폐업 매장이 들어오면서 내가 대신에 이제 당근 거래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 당근 거래에 오히려 좀 어떤 세계를 맛봤다고 저는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이 그 폐업 매장에서 파는 액세서리들을 이거 좀 범죄인데 작물 뭐 2,000원짜리 액세서리 같은 거를 이제 훔쳐주면은 내가 그거를 가차 알에 넣어서 그거를 당근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싸구려 액세서리인데도 사람들이 이제 나는 공원에서 하늘 걷기 하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로 이제 알려지면서 하늘 걷는 사람을 찾을 정도로 좀 화제가 되고 그러면서 그 액세서리를 팔면서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저마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있는 것과 있다고 믿는 것이 그렇게 다른가? 뭐 이런 질문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풍경들인 거죠. 가차샵, 폐업 매장, 공원의 하늘 걷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느낀 거는 가차라는 작은 사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상징적인 거고 이미 우리가 이거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 소설이 그거를 좀 잔잔하게 여러 갈래로 가차의 그 알을 통해서 어떤 마음들을 빗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단순한 소설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작은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 소설 되게 좋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알고 있고 익숙한 마음이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소설이 좀 남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가차가차가 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재밌게 읽었고요. 일단은 이 작가 입담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둘 다 이제 취업준비생인데다가 이제 뭐 생활비 대출을 받아야 될 정도로 네. 둘 다 되게 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인데 시종일관 되게 시종일관이라는 단어가 되게 오랜만에 옛날 말 같네요. 신문 얘기하자면서 네. 근데 시종일관 가볍고 재치 있는 느낌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서 일단은 입담이 되게 재밌다.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정신적인 미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현을 한번 미행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구글에 미행에 필요한 준비물을 쳤더니 엉뚱하게 비행에 필요한 준비물만 나왔다라고 하면서 네네네. 어느 블로거가 장거리 비행에는 비강이 마르지 않도록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데 그것은 미행에도 필요한 준비물 같아 마스크를 챙겼다. 여권이나 이북 리더기 같은 것은 필요 없었다. 잊지도 않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문장을 좀 재밌게 써서 맞아요. 그냥 가다가 좀 피식 웃게 되는, 그래서 좀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재미를 갖고 있는 이제 소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차샵 되게 유행이고 사실은 가차라는 그 소재를 요즘 시대를 딱 반영하는 어떤 그 소재로 되게 영리하게 낚아챘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도 전 좀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좀 재밌었던 거는 당근이 등장하는 소설들이 꽤 많잖아요. 맞아요. 소재가. 네. 근데 많이 쓰는 소재지만 기발하다고 생각한 게 가차 알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알에 다른 심지어 훔친 액세서리를 넣어서 되파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그런 점들이 일상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한테 나올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런 작은 것들이 이 소설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폐업 매장이 동네에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폐업 매장에서 일을 계속 구할 수 있지? 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했거든요. 뭐 어떤 현대 사회의 어떤 상가 공실 문제를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걸까요? 막 한 3일이 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지만 진짜 한 달, 두 달 막 근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 버리듯 사라지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만 일을 하길 원하는 마음. 그리고 작년에 신춘에서도 산책 메이트 알바는 그것도 맞아요. 이제 당근이나 동네 커뮤니티를 통해 구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당근 동네 생활을 되게 잘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딱히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렇지만 그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주 안에서의 일상을, 이거는 사실 회사에 다니거나 저도 뭐 자영업이긴 하지만 어느 공간을 매일매일 오가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점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이 소설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하늘 걷기 그 한 발 올려놓는 것도 사실 다들 많이 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저는 좀 저 되게 의외로 그런 쪽에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네네네. 그 두 발 올리지 말라는 데는 저는 안 올리거든요. 저도 그걸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걸 하는 사람을 되게 많이 봐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저런 거를 저렇게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저렇게 하겠지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읽고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 되게 조장하면 안 되는데. 재밌다라기보다는 약간 느낌이 당연히 위험하겠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 액세서리 시계 찾는 할머니? 그 할머니도 잠깐 등장하지만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뭐 시계가 있으면 좋지,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막 가짜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사랑스러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읽었던 신춘 작품 중에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약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소설이 의외로 조금 비관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왠지 저의 느낌은 읽고 나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큰 기대를 걸기 힘든 사회에서 그럼 고작 이 가차 안에 있는 희망 정도만 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방금 언급하신 어떤 그 액세서리 할머니가 가짜 네. 액세서리 사는 할머니가 약간 오히려 그 부분을 조금 깨준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긴 들었어요. 사실은 형 같은 경우에도 폐업 매장에서 2달만 일하는 이유가 여기 소설에서 나온 바로는 어쨌든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가 나를 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 자세잖아요. 맞아요. 나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겠어. 네.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약간 현도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슨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공채를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도 어떤 걸 기대하고 희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들이 뽑는 가차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다고 믿는 것이야. 그리고 열었을 때 없다는 것까지 확인하는 일이야. 라는, 좀 그게 삶이야.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좀 들긴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뭐 여기에 나오는 되게 많은 어떤 그런 가치들 사이에 좀 아이러니 같은 게 보이잖아. 예를 들면 뭐 폐업 매장을 열었다. 되게 유용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무용하게 담겨 있다. 가차 안에. 진짜 같이 보이는 가짜. 무엇이 진짜일까? 무엇이 가짜일까? 계속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래서 약간 불확실한 미래를, 그렇지만 우린 그냥 불확실한 미래를 껴안을 거야, 이런 느낌까지는 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있어서 조금 제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느낌은 살짝 있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이 소설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든 생각이, 물론 결은 다르지만 다음에 소개할 라이브도 그렇고 네. 작년의 신춘부터 지금 올해의 신춘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약간의 일상 판타지 같다는 생각이 든 게 그런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와요. 과거에 좀 아픈 경험을 해서 자기가 멘탈적으로 어떤 상황에 취약한지를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취약한 상태를 에서 방어하기 위해 네. 많은 것들을 차단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 대다수는 취업하지 않는 것. 어떤 네. 회사의 어떤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완전 출퇴근이 일주일에 5일 이상인 일을 갖지 않는 것. 그거는 곧 평가받는 대상이 되지 않고 싶다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근데 거기에 되게 좀 서로를 옥신각신하지만 이해하는 동거인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이야기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꼭 자기 관찰자이거나 조력자이거나 혹은 약간의 적대적인 동거인이 있고 되게 좀 안전한 생활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들. 근데 사실 저도 제가 한 인생에서의 선택들이 제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취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소설들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왜 일을 안 하지? 엄청 힘든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인지 알겠는데 뭐 여기서도 사실은 공채 준비한다면서 그 폐업 매장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 선택들이 저한테 약간씩은 의외의 어떤 균열 같은 거기는 해요. 약간 뭐 지금 5,000원 그 이자 나가는 것도 엄청 마음이 힘든데 왜 폐업 매장에서 안 할까? 공채 준비 사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공채 준비하는데 정말 그렇게 오늘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막 시간을 많이 뺏기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삐그덕거리는 선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상투적인데 뭐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소설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우리가 지금 불확실함을 끌어안고 살아도 괜찮다. 우리의 미래는 뭐 가차가 안에 들었을지 뭐가 들었을지 모르니까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냥 정말 그 불확실함에라도 기대고 싶은 마음 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어린이가 자기가 원하는 키티 아닌데 환불 안 하고 그냥 가져가잖아요. 근데 거짓말했다고 또 이렇게 약간 그런 또 별점 테러. 근데 이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 인생에 뭐가 들었는지 사실 모르고 여러 번 했는데 별론데 환불을 못하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속은 기분이 들 순 있어요. 엄청 좋은 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5, 6천 원 주고 사야 되는데 2천 원 주고 산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태닝 키트 진짜 비싸요. 태닝 키트 60내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도 내가 지금 이걸 오픈했을 때 실망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 거인데 어쩌겠어라는 생각? 네. 그런 생각들이 들고 주영님께서 할머니 이 인물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난 게 네. 저도 어떤 할머니께 이런 비슷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집에 이제 지난번에 살던 집이 제가 이제 2층이고 이제 반지하 세대에 살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네. 제가 집에 있을 때 좀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네. 다음날 그거를 좀 막 수습해야 해서 정신이 없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었는데 나오시더니 저한테 인생에서 가끔씩 이렇게 원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 근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덤덤하게. 어머나. 근데 사실 그 할머니가 제가 지금 이게 어떤 판단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네. 기초수급자에다가 피부에 아마 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동도 힘드시고 보기에도 불편한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이 풍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한테까지 마음의 여유를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네. 저는 저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주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의 없어요. 저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제가 문 여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나와 보시고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 네. 제가 이 할머니께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되게 자기 인생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잘 살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마음에 오래오래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 좀 그런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사실. 그쵸. 여기서는 뭐 그 시계 할머니일 네.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직은 그런 지혜가 없고 그 네. 지혜를 없다고 해도 되나? 아직은 지혜가 없을 수 있고 그 지혜를 얻을 경험, 기회가 네. 아직은 많진 네. 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진짜 멀리서 좀 떨어져 보면 아유 저 돈도 많이 못 벌면서 맨날 가차로 돈 날리는 사람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이 소설이 그런 인물들과 저의 거리를 좀 좁혀줬다? 네. 라는 생각 저도 가차 뽑는 사람에 속하긴 하지만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한 가차 것 뽑는 같아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네. 해서 약간 이런 소설의 미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저는 이미 또 나이가 든 세대에 네. 속해버렸으니까 20대 네, 후반, 30대 맞아요. 초반 세대. 정말 네. 말 그대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한 번쯤은 회사를 퇴사한 경험이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 소설로 네. 읽었습니다. 동세대 네. 분들이 읽으시면 되게 오히려 저희보다 훨씬 더 재밌게 읽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네. 저희 라이브 얘기를 조금 네. 더 해볼까요, 그러면? 네. 라이브는 라이브도 줄거리만 먼저 네.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여진이라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아내가 네. 있고 나는 구급대원이었다가 맞아요. 지금은 파주의 장릉에서 경비원 무덤지기로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급대원이었던 사람이 아내가 죽고 한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이야기로 이제 읽히기도 하고 이 소설에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런 질문에 접근했던 점이 좋았어요. 이 소설이 뭐냐면 여진이 왜 죽었냐면 네. 여진이 이제 일을 좀 잠깐 쉬는 사이에 학교 도우미 등원 도우미를 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이의 이제 손을 잡고 걷다가 이제 대신 이제 사고를 당한 거죠. 네, 차가 네, 급발진한 차가 펜스를 넘어왔는데 네. 당연히 아이가 안쪽에 있었으니까 네. 바깥에 있던 여진이 사망을. 네, 막 의도적으로 지켜주려고 희생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는 살았고 내 아내는 이제 죽은 건데 그 같은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점. 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회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뭐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살린다거나 여러 경우의 의인들이 있어 왔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구했다기보단 이건 본능에 가까운 거고 그 사람의 네. 어떤 기질, 뭐 타고난 무엇, 네. 정의로움, 혹은 진짜 인간적인 본능, 자기 음. 희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이 유가족은 애도를 계속 할 텐데 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네. 예를 들어 조금 뭐 상투적인 드라마나 영화에서 왜 그런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네. 추적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있어 왔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소설에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살아남은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관찰하거나 막 스릴러처럼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나의 일상에서 왜냐면 아이라는 존재는 정말 물리적으로 키가 커가고 어떤 성인에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내 아내가 죽은 지 몇 년이 됐다라는 걸 체감하는 이 네. 경험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네. 생각과 함께 그 아이의 모습을 보기 괴로워서 어떤 환경을 바꾸는 네. 노력을 결국에는 하는데 네. 마지막에는 이제 또 다시 아이를 마주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 시간을 체감하면서 그 살아남은 사람을 지켜보는 경험? 이런 게 그러게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사실 좀 모험한 생각들을 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네.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우스갯소리로 그 인터넷에 돈을 왜 후원했는데 성인 돼서 해적된 경우 이런 밈 있잖아요. 그런 밈이 있어요? 네, 왜 저기 아프리카 대륙에 아이를 후원했는데 성인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알게 됐는데 해적이 됐어요? 됐다라는. 네, 그게 뭐 진짜인 사연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근데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내가 그럼요. 후원했으니 너 엄청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할 수 없죠. 그럼요. 사실. 절대. 네.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줬으니 너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심지어 이 그럼요. 나라는 인물은 네. 그 아이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제대로 버리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조차 욕심일까? 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일단 나라는 인물이 화나 분노가 없다라는 점도 좀 새로웠던 것 같고 네. 네. 여기에 또 등장하는 이제 그 무인 카페 사장님인 노인 인물도 그렇고 그 친구 정우도 그렇고 네. 너무 다 사람들이 좀 순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그 아내를 떠나보낸 사람의 삶의 무게가 이 사람의 생활 반경,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많이 억누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분노가 향하지 않는 것 그런 점들이 소설을 읽는 내내 오히려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긴장하게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그런 점들도 있고 네. 네. 근데 그런 점들이 이 장릉이라는 어떤 무덤, 공원 이런 을씨년스러움, 이런 풍경 이런 것들이랑 어울리면서 묘하게 이 소설만의 분위기를 가져가지 않았나? 그래서 읽고 나서 사실 가차가차도 그렇고 라이브도 그렇고 엔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엔딩이 저도요. 좀 약간 저 도식적이라고 라이브 해야 엔딩이 되나? 조금 저도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그 엔딩은 나에게 어떤 여운을 주지 못해도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저한테 준 여운들이 있어서 약간 그런 면에서 또 가차가차랑 같이 묶여서 좀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저도 색깔이 비슷하다. 전혀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저도 그게 들었는데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차가차도 그렇고 라이브도 그렇고 되게 술술 이야기를 잘 풀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이 두 작품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적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방금 경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제가 되게 공감을 한 것이 진짜 순하다. 이 나라는 화자가. 그리고 읽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곱씹어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5년 동안 아이가 자라는 걸 계속 봤을 텐데 얼마나 지옥 같은 마음이었을까. 물론 이제 살아남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맞아요. 안도한 다음에는 그저 생을 살아갈 뿐이죠.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 같이 가다가 사망한 어떤 사람에 대한 애도나 혹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나 이런 거는 거의 옅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사망한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는 저 같으면 너무너무 미울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고작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는 것도 나 욕심일까라고 말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은 저로서는 너무 착하다. 이 맞아요. 남자 너무 착하다. 저는 거기서 혼내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너무너무 미워할 것 같은데 음. 이걸 미워해도 되나라고 주저하는 마음이 저도 되게 걸렸는데, 저도 사실은 이 소설이 어떤 뭐 그런 식으로 아내를 잃은 어떤 사람이 그 심사평처럼 뭐 생에서 죽음으로 갔다가 다시 생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제가 그것도 저한테는 좀 와닿긴 했지만, 진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옆에 있던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계속 보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아이일 경우에 내가 또 갖게 되는 어떤 좀 이중적인 마음, 저는 그 마음에 훨씬 더 마음이 갔고, 그래서 애도보다는 용서 혹은 이해 쪽에 더 이 작품의 매력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파주의 장릉이잖아요. 평점 1.1. 근데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이게 인조 무덤이라는 건 저는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인조가 이제 처음 알았어요. 도망간 왕, 이제 네네네. 그런 왕이니까. 그러니까 하필이면 일하는 곳도 네. 어떤 되게 뭐 세종대왕이나 무같지 않은 네.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그러니까요. 이유가. 되게 어떤 그 존경받는 조선의 왕이 아니라 도망간 놈의 어떤 되게 하여튼 그렇게 맞아요.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무덤에 가 있는 것도 저한테는 좀 되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할아버지가 사실 여기서 좀 되게 맞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이 사람 안에 좀 내재돼 있는 엄청난 어떤 감정이 그렇게 폭발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천천히 얼음이 좀 녹게 하는데 이 할아버지의 좀 역할? 이 맞아요. 할아버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심사평원과 마찬가지로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등장하고 이 할아버지가 무인 카페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남자가 자기 와이프와 같이 있었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 아이를 사실은 이해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이 할아버지의 무인 카페를 대신 봐주다가 여기서 쓰러진 어떤 남자, CCTV를 바라보는 남자를 아이들이 구해주면서 사실은 조금 이해 혹은 조금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 혹은 마음이 좀 풀어졌다고 했나? 그런 게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되게 작은 네. 에피소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이 뭐 그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이제 쓰러진 사람을 도와준 일을 통해 상장도 받고 뭐 이렇게 표창장을 받았는데 네. 또 쓰레기는 정리를 안 하고 가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좀 네. 일축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점들을 그 전에 이제 살아남은 아이가 쓰레기라도 제대로 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은 저 아이는 별로 좋은 아이가 아닌 것처럼 이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 사람을 구할 줄 알고 정의로운 행동을 할 줄 아는 아이들도 이런 거는 못한다라는 그런 약간의 비교 같은 네, 그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에피소드들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게 결국에는 각자의 세대의 차이가 있고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에피소드들이 저한테 이 소설이 이야기하는 상관없이 진짜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위험하다라는 네. 생각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거를 좀 하게 해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할아버지라는 그 캐릭터도 앞서 뭐 가차가차도 그렇고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경우들. 네. 그 할아버지가 왜 강아지 유모차에 네, 태워서 태워가지고 산책하다가 강아지 이제 어느 날 사라지니까 물어봤을 때 뭐 그냥 어차피 세상에 무덤직이 아닌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이 경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을 텐데 물론 이제 아내를 잃은 나의 충격과 이 할아버지의 태도나 이제 연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를 상실하고 그 무덤을 계속 지키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이런 할아버지의 대사에서 되게 툭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네. 뭐 별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네. 거? 네. 그런 점들이 되게 또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서 네. 이 할아버지랑 이제 뭐 차 타고 아침 먹으러 가는 장면이라던가 맞아요. 네. 뭐 베트남 커피 주고받는 장면이라던가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음. 그 한밤에 피자랑 맥주 맞아요, 먹잖아요. 그건 맞아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라탕 네. 먹잖아요. 마라탕도 저 안 먹어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라를 되게 맛있어 보이는 그런. 그 마라탕집 묘사도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제가 너무 인터넷을 많이 하나요? 네. 마라탕집 맛있는데 가려면 그 초등학생들 많이 가 있는 집에 가라고 그런 말 봤거든요. 네. 중학생이었나? 아무튼 그 어린 초딩일 친구들이 거예요. 네. 네. 마라탕 맛에는 제일 많이 접한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입맛을 믿어도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그 어린이를 거기서 왜 별점 리뷰 그 네. 이벤트 참여하는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는 네. 그런 그런 참 약간 똑똑한 애 네, 약간 야무지네 이렇게. 뭐 이런 네. 것들이 이런 것들도 되게 관찰력이 좋다라는 네, 생각을 네. 해서 네. 그래서 또 한 번 또 가차가차랑 좀 비슷한 느낌을 맞아요. 받은 것 같아요. 되게 작은 것들을 관찰해서 그런 한가해 보이는 뭐 정릉이나 이런 네. 선릉 뭐 이런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소설들이 꽤 있지만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정말 그렇게 무가치한 왕을 그리고 사실은 아무도 찾지 않는 묘지이고 네. 그냥 공원인 건데 거기를 이렇게 밤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네.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선 네.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뭐 코인 세탁 그 빵이라던가 가차샵이라던가 이렇게 어떤 무덤 공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에 있는데 이것들을 무대로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되게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맞아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게 되게 매력적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가 이제 막 영업시간, 오픈시간도 아닌데 막 네. 산책을 하려고 한다거나 밤에 몰래 와서 뭔가를 먹는다, 피자, 맥주를 먹는다던가 이런 그리고 무인 카페 이 네. 무인 카페라는 것도 사실 되게 인터넷에는 많이 올라오지만 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지는 요즘에 막 그런 릴스나 쇼츠를 통해서 많이 보지만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로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 네. 그리고 이 나 화자가 구급대원이었던 거? 네. 그 아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다른 사람도 그냥 취객 네. 뭐 이렇게 말을 안 그게 중한 환자는 아닌 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고는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 어떤 사람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네. 주는 거 그런 소설이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매력적이었고 네.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살아남은 아이를 지켜보는 거 일상에서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의 무게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저한테는 시선을 준 소설이라 그런 점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 딱 하나만 얘기하면 아까도 이 결말 얘기 네, 잠깐 맞아요. 하셨지만 저는 조금 이 작품 안에서 아이에 대한 마음이나 그게 조금 더 중간중간에 많이 보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마지막에 조금 급작스럽게 아이를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그 전에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마음이 드러났으면 저는 훨씬 독자로서
더 와닿았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네. 주인공인데 마음을 네. 알 수 있는 힌트가 많이 없어요. 그냥 네. 그런 성격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네. 생각할 뿐이지. 근데 좀 그런 점들이 저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그 이게 일자리 알려준 친구한테도 보답도 꼬박꼬박하고 뭔가 사람이 저라면은 되게 이런 일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순해요. 이게 제가 너무 너무 우직해. 네, 제가 너무 약간 네. 그 때가 탔나 봐요. 저는 막 용서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이 마라탕 집에서 이 아이를 보는 이 순해진 것에 달하는 그 과정이 저는 조금 더 중간에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으나 이제 그것은 이제 저희 그냥 개인적인 독자의 바람이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가차가차랑 라이브 둘 다 네. 끝을 맺는 방식도 네. 되게 비슷해요. 네. 뭔가 열린 결말인 듯 화해에 좀 네. 봉합을 해버리는데 네. 그 네. 되게 좀 약간 가볍고 뭐 사뿐하고 네. 싱겁고 이거는 뭐 네. 나쁘진 않은데 뭔가 다른 매짐이 있을 네.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에 네. 사실은 앞에 재밌다 좋다 네. 이렇게 읽다가 응? 이렇게 하고 끝나는 네, 네.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살짝 있습니다만 이건 뭐 또 네. 저희 개인적인 네, 네. 의견이니까. 네, 그래서 네. 뭐 그래도 저는 함께 이야기해볼 만한 소설이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고고학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르죠. 이 맞아요. 작품은. 진지해요. 네, 엄청 진지하고 두 번 읽으면서 두 번째 읽을 때 훨씬 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번 읽고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는 한 번 더 읽어보기 좀 권해드리는 네. 작품인데요. 좀 복잡해요, 줄거리가. 일단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화자인 나는 20대 후반에 부산 출신의 남자인데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의 문예창작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고 쌀집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 쌀집에서 일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유학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에 이제 문예창작과 독일에 있는 상당히 독특하죠. 근데 이 남자인 화자인 내가 사실은 여기서 아마 뭐 저희가 예를 들면 대학에 가서 제2외국어 필수인 것처럼 여기도 이제 언어를 하나 배워야 되는데 고대 그리스어 수업을 택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아시아인으로서는 당연히 동양인으로서는 이 10명 남짓의 학생들 중에 유일한 아시아인일 뿐더러 다른 이제 학생들은 다 뭐 할머니가 그리스인이에요. 뭐 누가 무슨 쪽이에요. 약간 이런 식의 좀 언어적 친숙한 배경이 있는데 이 친구는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내가 왜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하나에 대한 힌트가 이제 나오는데 그 힌트가 개조모라고 나와요. 개조모라는 말이 저도 되게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한마디로 조금 가계도가 복잡한 게 일단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할머니인데 내가 있으면 나의 이제 친부가 있죠. 근데 친부가 사망을 해요, 어릴 때. 그래서 엄마가 다른 이제 남자와 재혼을 해서 나의 계부가 있는데 이 계부의 어머니인데 이 계부의 어머니조차 이 어머니와 계부 사이에 피가 섞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부의 아버지가 재혼을 했고 그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재혼한 부인이 화자인 나의 개조모라고 하는 하나코인데 심지어 또 일본인이에요. 1920년대 일본에서 태어나서 조선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다가 이 하나코인 할머니는 아이들을 잃고 나서 그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을 한 상태가 이 나의 계부의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어쨌든 가계도로 설정이 돼 있긴 하나 이 둘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혈연에 대한 핏줄? 이렇게 말하기엔 좀 상당히 되게 옅은 그런 관계인데 근데 이 나인 화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조모를 상당히 좋아해요. 하나코 할머니를.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소설을 쓰고 내가 이야기를 짓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 할머니조차 교육순위 되게 별로 높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고대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이제 습작을 남기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할머니가 결과적으로 남긴 어떤 노트 때문에 이 고대 그리스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노트의 이름은 아우리스트의 필사 노트라는 거예요. 이제 아우리스트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소설은 쉬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아우리스트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어의 시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 과거가 예를 들면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아우리스트 시제로 얘기를 하면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현재까지 잃어버린 상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하나 붙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완료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모호한 과거 시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호성을 가진 이런 시제에 대해서 이 할머니가 혼자 고대 그리스어를 공부를 해왔고 그 노트를 결국은 이 화자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오게 되는데 나는 그러면 이 할머니가 고대 그리스어 공부한 걸 읽고 싶고 그다음에 이 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뒤에 고대 그리스어로 소설을 하나 썼는데 나는 그 소설도 읽고 싶고 사실은 그 마음에서 고대 그리스어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플러스 이 화자인 남자인 화자에게는 아마 연인으로 추정되는 홍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홍이라는 인물은 한국인인데 일본의 그 하코다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외교관의 아들인 홍이라는 유학생도 나와서 상당히 이제 그 일본에서 태어났으나 국적은 한국인인 사람,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이지만 그 나머지 일생을 한국에서 산 사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살았지만 독일에 가서 한국어로 소설을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게 뭐랄까 자신의 어떤 태어난 뿌리 오리진이랑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좀 어긋나 있는 좀 되게 이방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등장인물들이 그런 상태여서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어를 공부하면서 할머니 노트가 이제 소설 중간중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할머니와의 대화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 할머니가 고대 그리스어로 썼던 이 습작 노트,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요. 사실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나 제가 왜 이 소설에 매료되었나라고 하면 어쩌면 되게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쓰는 이유 혹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좀 고민하는 것들이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좀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 불확정성인데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확실하나 과연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약간 질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진 것은 맞는데 여전히 헤어진 상태인가? 혹은 내가 무엇을 얻은 건 맞는데 그것이 여전히 내 손에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얻은 것일까?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게 진짜 잃어버린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심? 혹은 그런 걸 저는 끊임없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떤 비관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있고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잃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할머니가 이 화자에게 너는 왜 이야기를 쓰니? 라고 묻는데 저는 제 기억들을 변주를 통해서 변주하다 보면 계속 쓰다 보면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변주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으면서 그러지 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좀 어떻게 들었냐면 너가 힘들었고 너가 잊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우지 마. 너의 이야기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너의 이야기는 아픈 이야기라 할지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처럼 좀 들려서 약간 이런 좀 두루뭉술함이 저한테는 오히려 어떤 좀 낙관을 좀 이야기해주는 그리고 좀 위로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읽고 나서 오히려 되게 좀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아오이스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긴 했으나 아오리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할 게 되게 많아지는 그래서 읽고 나면 오히려 더 찾아보고 싶고 더 이해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드는 소설이라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저도 신춘 작품들 읽은 것 중에는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언어의 고고학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스타일 자체가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되게 많고 되게 네. 뚜렷하구나 라는 인상을 받은 것? 사실 앞서 말한 작품들도 좋은 점들이 있지만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라는 욕망 같은 거는 이거에 비하면 많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네. 그냥 무언가를 되게 잘 말한 소설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언어의 고고학은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좀
복잡해요. 근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고 맞아요. 네. 그냥 얘한테는 좀 더 긴 분량의 이야기가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초급 그리스어를 수강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떤 미지의 언어를 배우는 걸로 시작하는 소설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것들이 당연히 소설이라는 장르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용감하게 좀 그런 소재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좀 인상 깊었는데 거기서 아오리스트라는 무정시제?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언어라고 해봤자 뭐 우리가 흔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뭐 영어, 뭐 네. 일본어, 중국어 뭐 다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면 유럽의 언어 뭐 이런 건데 어떤 언어에서도 그리고 제일 언어를 배울 때 어려운 게 시제이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시제라는 게 뭐 과거 완료 이런 것들도 너무 헷갈리는데 무정이고 이게 미정인지 부정인지 뭐 이런 맞아요.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을 얻고 있는 언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이 언어를 통해서 뭔가 우주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네. 거예요. 게다가 이 이야기가 막 배경도 독일이었다, 일본의 이야기였다, 뭐 한국이었다, 또 세대도 할머니였다가 뭐 나였다가 아버지였다가 막 엄청 세대도 넘나들어서 되게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게 잘 썼고 네. 이야기의 톤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할머니 캐릭터가 막 엄청 매력적이었다기보다는 사실 할머니의 성격?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의 이력은 엄청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그쵸.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인물을 드러낼 때 일상적인 습관이나 말버릇 뭐 이런 걸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소설은 그렇다기보단 이 사람의 내력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물론 어떤 고집스러우면 뭐 비밀스러우면 네. 네. 이런 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할머니한테 가장 매료되는 건 아무래도 그 필사노트인 거죠. 네. 거기에 해독 가능한 여지가 있는 이제 글들을 썼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완전 해독이 불가능한 글이 아니라 하지만 그걸 이해하려면 어떤 시제라는 이해 그걸 통과해야 하고 이런 점들이 좀 지적인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문장도 탄탄하고 네.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읽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소설이 가진 어떤 복잡 다단한 면이 있는데 제목이 너무 아쉬웠어요. 언어의 고고학 이렇게 해서 그쵸. 네, 맞아요. 좀- 조금 평이해요. 네, 너무 네. 그러니까 이게 제목까지 어려워져 버리면은 너무 더 읽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이게 언어의 고고학 이렇게 했을 때 네. 이게 언어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이게 무언가를 파헤치는 이야기겠고 이렇게 좀 상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저 혼자 그럼 제목 뭐가 좋을까 뭐 근데 되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어려워요. 아우리스트의 필사노트 그럼요. 뭐 이런 거. 그거는 더 안 읽힐 것 그리고 같아요. 무정시제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것 같고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힘들긴 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긴 했지만 뭔가 더 좋은 제목이 있을 것 같고 네. 이 단편으로 끝나기는 좀 아쉽다라는 저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단편 안에서 이렇게 많은 인물과 이렇게 많은 무대와 이렇게 관계에 대한 홍까지 막 등장하는 그런 관계까지 네. 이야기를 펼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게 설득을 어쨌든 읽는 네. 사람한테 할 수 있게 다가왔다라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엔딩, 제목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결국엔 좀 조금 아쉬움으로 네. 남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되게 이 무정시제라는 소재 자체? 그러니까 네. 어떤 뭐 그리스어의 신비로움 이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무정시제라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게다가 여기서 할머니가 아이를 잃은 경험에 네. 대해서 이제 그 예문처럼 잃어버렸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걸로 완결된 것인지 내가 지금도 아이를 잃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이제 예문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엄청 언어적인 접근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사건이나 그 동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이 할머니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네. 이렇게도 이해해 보려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어를 아마 만난 거겠죠? 네. 그러면서 아,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접근? 그래서 이런 예문이나 이런 게, 할머니는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필사노트를 통해서 어떤 무수한 마음들이 여기에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엄청나게 정제해서, 당연하겠죠. 내가 너무 무너질 것 같고 힘드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아우리스트라는 걸로 여기에 펼쳐져 있구나,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무게가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네. 잃어버렸다라는 건 아이한테도 있지만 우리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고, 근데 이게 마음이 왜 아팠냐면은,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아이는 사라졌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건데 나는 계속 아이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인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이 상실이, 아이의 존재는 내 눈앞에서, 그리고 이 현실에서 사라졌지만 나한테는 계속 아이가 있고, 나는 오늘도 아이를 잃어버리고 있고, 내일도 잃어버릴 거고, 내일 모레도 잃어버리는 중일 것 같고, 이게 나한테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이런 게 정말 너무 정확하게 이 예문가 아우리스트의 무정시제라는 걸로 설명이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저는 뭐 아이를 잃은 경험은 있지 않지만 소중한 걸, 이 정도의 소중한 거를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저한테 가장 큰 상실은 사실 키우던 강아지였는데, 네.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이제 매년 강아지를 위해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지만 네. 저는 애도인 거지. 네.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는 결과를 받아들인 후에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이걸 받아들였든 아니든 간에 이게 그 약간 인셉션처럼 계속 그 굴레 안에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뭐 네네네. 틀리고 맞기는 없겠지만, 저는 제가 잘못 해석했나 이런 아니, 생각이 든 게, 잃어버렸다, 과거에 음.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지금도 잃어버린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것은 맞으나 여전히 아이는 내 마음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잃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지금은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 혹은 미래는 잃어버리지 않은. 저는 약간 좀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그것도 너무 가능한 게, 네. 유산할지언정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않는다. 이게 소설에 나오죠. 네, 네. 이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부정적인 쪽에 둔 건 맞는데, 아이가 사라졌지만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얘가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계속 인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것도 상투적인데 뭐 아이는 죽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 이런 그쵸, 이런 그쵸, 것과는 그쵸. 또 다른 느낌인 네, 거예요. 그쵸. 저한테는 네. 이게 지금도 내가 아이를, 존재는 상실했지만 내가 아이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야라는 네. 느낌이 뭔지도 알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상실하는 과정에 계속 놓여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거를 정하지 않잖아요. 네. 무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는 이게 위안이 됐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서 정확하게 할머니가 왜 이 아우리스트라는 거를 취해서 지난 시간들을 이해해보고 네. 이렇게 써보려고 했는지가 너무 다가온 게, 네. 처음에는 무정시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 예문은 굉장히 친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좋은 의미에서. 네, 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금 이런 거를 취하고 있고, 그 이제 손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네. 내가 또 이 할머니를 이해해보고자 그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 어떤 실마리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죠.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완료된 시제나 끝나버린 일처럼 치부하지 않고도 우리가 겪은 일들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 네. 라는 생각들에 대해 네. 엄청 좋은 단서를 선물해주는 소설이라서 네. 그런 힘이 있어서 되게 관점도 그렇고 좀 탄탄한, 좀 심지가 있는 작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더 첨언하면,
이 소설에서 사실 가장 슬펐던 부분은 저는 엔딩인데요. 이 할머니가 쓴 습작을 드디어 읽잖아요. 그리스어를 배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 할머니로 추정되지만 이름은 안티고네인 이 일본인 8살 소녀가 부모와 함께 신사를 갔다 온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인 남편을 만난 이야기도 있고,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이제 사망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거의 할머니 자기 자전소설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의 좀 바뀐 이야기가 있죠. 현실과 다른. 그러니까 조선인 남편이 1년 만에 그 현실에선 죽는데, 여기서는 1년 만에 헤어지지 않고 할머니가 그를 극진히 간호해서 사별하게 될 남편이 무려 1년을 더 살게 되죠. 그리고 그 1년 동안 할머니가 그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조선어가 서툴러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분명한 목소리로 고백을 하죠. 요게 하나가 추가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를 이제 결국 전쟁통에 아이가 사망하는데, 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사망하긴 하지만 아이와 함께 6년을 살면서 아이가 죽기 2달 전에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고향인 후추시에 방문을 해서 아이와 밤의 축제를 보거든요. 거대한 건물과 넓은 하늘, 꺼질 줄 모르는 불빛을 지켜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소설가라면,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면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조선인 남편, 너무 사랑하는 조선인 남편도 살리고, 더 이상 난 재혼하지 않고, 이 죽은 아들도 그냥 살리고, 그냥 성인이 되도록 냅두고,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할머니는 딱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 욕심 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 1년 만에 죽었지만 소설 안에서는 1년 더 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 전쟁통에 죽었지만 이 아이와 죽기 전에 내 고향에 가서 밤의 축제를 보여주고, 딱 여기까지만 저는 한다는 게 그 마음이 너무 저한테는 이상하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떤 완전 반전일 정도로 다른 희망을 품게 하는 소설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이야기를 다룬 소설도 실제로 있지만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게 딱 그만큼,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큰 욕심. 그쵸. 네. 같은 할머니는 거? 아마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썼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고작 그 정도만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이들에게 덜 미안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 할머니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되게 좀 힘겨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두 존재를 소설에서 이제 픽션으로 다르게 그릴 때 그만큼의 그 자신의 소망을 넣었다는 거, 그게 좀 저는 두고두고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다르게도 써봤는데 너무 그걸 쓰면서 행복하지만 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상상하고 써본다라는 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무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거기서 더 많이 나아간다. 이것조차도 너무 네. 떨리는 마음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마음들이 좀 네. 이해가 되고, 라이브도 그렇고 다들 욕심이 없으시네요. 뭔가 되게 작은 맞아요. 그 경험해 보면 또 다른가? 되게 맞아요. 이것조차 바라는 마음. 왜냐면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않으니까요. 때문에 더한 거를 바란다는 거가 맞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 나머지 작품들 그냥 간단하게 네. 이야기하고 마칠까요? 네. 아까 처음에 언급한 매트리스 케어일지라는 소설은 왜 재밌었냐면은, 왜 다르다고 느껴졌냐면, 이제 매일이죠. 작년에도 저희가 소개했던 작품인데, 그 고시원 사는 사람들이 고기 훔치는 얘기가 감성적이었어요. 네, 약간 기세가 느껴졌어요. 네. 근데 이 매트리스 케어일지도 되게 약간 시트콤 같고, 그 줄거리가 뭐냐면, 매트리스 케어를 하는 사람이 옛날엔 홍대 인디씬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제 밥벌이를 위해 매트리스 케어를 하는, 방문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매트리스 케어를 하러 집에 갔더니 그 매트리스 아래에 어떤 여성이 거의 이제 이제 속옷 수준의 옷만 입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집 밖으로 빼내달라 라면서 약간 도파민이 터지는 설정과 함께 시작을 해서, 근데 이 소설이 끝에 약간 환상성처럼 끝나버려요.
근데 그게 되게 묘해요. 네. 그래서 뭔가 저는 작년에 그 소설도 그렇고 너무 다른 소설이지만 되게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네. 써도 되나? 네, 약간 네. 이렇게 근데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어떤 촌극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총극. 네. 이게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 쓰면 촌스러울 거예요. 촌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설도 있을 수 있어요 라는 것들? 네. 물론 이게 그냥 에피소드로 막 그런 재미만 있는 소설은 아니에요. 나름의 담고 있는 뭐 사회적인 모습들이 있고 미묘한 그 긴장감을 잘 쥐락펴락하는 재미도 있고 고양이가 등장하는 소설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과감하게 등장시키고 고양이를 네. 써서. 네. 어떤 근데 그게 되게 효과적인 엔딩이 맞아요. 효과적이게 만들어주는 네. 그 요소로 쓰여요. 네. 그래서 되게 자유로워서 엄청 튄다라는 생각으로 맞아요.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네. 네. 저도 이거 뭐지? 이거 근데 기존의 소설 쓰는 문법이랑은 좀 다른데? 근데 되게 이야기는 좀 재밌고 진짜 저도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마음을 읽는데 끝에 읽고 나면 재밌네?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요. 맞아요. 작품. 그리고 제목도 매트리스 네. 케어일지 그냥 되게 단순한데 네. 이거 말고는 이걸로 그냥 다 설명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제목을 짓는 일을 했었지만 제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 매트리스 케어일지와 언어의 고고학은 놓고 보면 그냥 비슷한 제목일 수 있거든요. 단순하고. 근데 이 매트리스 케어일지는 그냥 여기에 붙는데 언어의 고고학은 왜 안 좀 붙었어요? 덜 붙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매트리스 케어일지는 1년 후에도 생각날 것 같아요. 네. 맞다. 그 매트리스 케어일지 네. 웃겼는데 이렇게. 네. 근데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되게 가볍게 쓴 것 같은데 이분은 정말 가볍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쓰면서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읽으면서 되게 가벼운 필체로 툭툭툭 건드리는데 이래서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뽑았겠구나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됐었어요. 맞아요. 사실 네. 읽었을 때 막 표현하면 이건 별론데 이 부분은 별론데 근데 계속 생각이 나는 소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네.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긴 네. 하거든요. 뭔가 아쉬운데 그 이야기가 아직 나한테 여기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어서 맞아요. 그 네. 매트리스 케어하는 사람과 그 숨어든 여성과 탈출해야 되는 여성과 막 이런 것들이 네. 내 머릿속에 아직도 있는 거 지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있어요. 되게 웃긴데 네. 그럴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여기에 매트리스 약간 케어 그냥 불륜 얘기인데? 맞아요. 네. 뭔가 그게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파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앞에 막 엄청 그 아우리스트 막 이런 너무 아련하고 너무 막 깊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남아있는 반면 맞아요. 저의 머릿속에는 이런 이야기도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설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신기한 것 하고 같습니다. 이런 소설 저런 소설이 진짜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네. 거를 매트리스 케어일지가 그래도 신춘에서 어떤 그런 한 작은 어떤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네. 하지 않았나?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너무 동의하고 세계일보 작품 고아린 작가님의 예지도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되게 이야기를 잘 만진다란 저는 좀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예지라는 사촌 동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20살짜리 사촌 동생이 이중 사촌 동생인데 이 예지라는 친구가 자기의 엄마인 막내 이모, 화자의 막내 이모에게 간을 이식을 해줘요. 근데 간을 이식을 하면서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나 자취할 방을 구해달라라고 이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족들이 되게 거기에 분노를 해요. 어떻게 니네 엄마 살리는데 돈을 거론할 수가 있니? 심지어 예제 친부가 사망하면서 남긴 사망보험금도 있다고 이제 가족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 속에 간이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막내 이모는 사망하고 이 화자인 이제 사촌 언니가 예지에게 그 사실을 전하러 이제 불편한 이제 그 사실을 전하러 가는 이제 날의 그 당일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소설의 미덕은 계속 이제 예지가 분명히 사망보험금 2억 정도 몇 억을 쥐고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러지? 약간 예지는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끝까지 계속 가져가면서 그게 약간 긴장감을 만들면서
중간에 그 예지라는 캐릭터와 그 남자친구 민식이라는 그 캐릭터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냥 경쾌하게 읽으면서 그 궁금증, 그 질문을 좀 따라가면서 읽었을 때 마지막에 살짝 약간의 반전이 있죠? 네, 그런 걸 읽으면서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라이브나 그 가차가차랑 또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작품이라 소개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원래는 1월 중순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2월에 하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신춘에서 어떤 작품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을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찾아볼까 하다가 어차피 저희는 작품을 이미 골랐으니까 네. 찾아보진 않았고 이제 종료하면은 한번 볼까 하는데 네, 이번에도 요소야 핑계로 덕분에 너무 재미있게 잘 읽었고 네. 제가 아시잖아요. 고유명사를 잘 기억을 못하는 거. 네. 작가 이름이나 작품 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아마 다음에 다른 집연에서 같은 작가분의 소설 읽어도 네. 그 막 이렇게 맞추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다음에 어떤 거 읽고 이거 좋았네요 라고 얘기하면 주영님이 그거였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 제가 그런가요? 가끔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냥 일관되게 좋은 소설을 쓰는 분들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작품들도 다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 당선자분들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작품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쨌든 저희 이렇게 1년에 한 번이지만 들어오신 분들을 비롯한 네. 앞으로 들어주실 분들 건강하시고요. 기쁜 일만 있으라고 말하는 거 너무 거짓말 같긴 한데 그래도 작은 기쁜 일들이 소소하게 많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